책 쓰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의자가 아니라 시민이다라는 것, 어떤 사적인 영역을 공적으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난 좋은 반응만 있다가 어제도 약간 안 나왔던 말이고 굉장히 또 수사적인 효과도 엄청 크니까 근데 뭐 이제는 한번 이제 검증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 거죠. 이제 어떻게 시민인데라고 약간 뭐 이렇게 검증을 요구받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시민됨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요즘 고민이거든요. 사실 뭐 생활동반자법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시지만 이제 가족이라는 제도나 제도가 이제 리부트되는 시점에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처음 그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라고 쓸 때는 이를테면 가족됨을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관혼상제는 챙기고 아무리 미워도 질병, 사고, 부채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나서는 게 어쨌든 핏줄이라는 뭐 일종의 그런 이데올로기라면 이데올로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일종의 상상적인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실제 가족에게 기대하는 유대감이나 보살핌이나 뭐 그 친밀감이 부재하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시민됨을 결정하는 말이 돼야지 우리가 사회라는 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실제 이제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다라는 말이 실제 지금 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이 봉착했을 때 이게 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될까라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오로지 가족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것을 하는 거는 오로지 가족밖에 없고 이 가족이 심지어 흔히 말하는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속하지 못한 가족들은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삶을 위협받고. 그러니까 사실 개인이 개인을 돌보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나를 돌보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내가 타인, 그러니까 가족이긴 하지만 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까지 돌보아야 할 때 이게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뭐 이제 2010년 이제 무상급식 논쟁 이후에 복지국가라는 어떤 그런 게 작동하면서 복지 정책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뭐 이제 며칠 전에 뭐 여러 가지 칼럼도 나오고 했지만 자꾸 가난 때문에, 그러니까 빈곤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가 같이 목숨을 끊는 사회가 여전히 지금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고 사실 작년에 엄청 그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촛불정부라고 이제는 뭐 포용국가가 되겠다, 포용적 복지국가가 되겠다라고 말한 어떤 돌봄을 중요시하겠다라고 말한 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돌봄 정책이라는 것들이 뭐가 부족해? 수순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정비되지 않았다라고 사실 보여지는 거죠. 전쟁 케어 이게 되게 핵심 공약이기도 했고 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체계가 있지만 그것도 자원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의료비가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돈을 쌓아놨어요. 건강보험 그 공단에 돈을 쌓아놨는데 사실 이거는 연금과 달리 그때 나온 돈을 그때 써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의료비 폭탄 맞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거 돈 쌓아놔서 흑자됐다고 자랑하는 게 사실 이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의료비 지출 때문에 가게가 파탄 나거나 아니면 생활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흑자 났어요. 이건 사실 자랑이 아닌데 그간 계속 자랑을 해왔던 거죠. 그렇게 부양제 폐지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억울한 거는 중증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는 거는 제가 책에서 내내 표현했듯이 경증이어서 실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증명이 안 된 그리고 증명이 의료 중심으로만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떤 오히려 그냥 진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못 걷게 만들면 그게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죠. 기생충을 사실 보고 끝나고 엉엉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고 나서
되게 보는 내내는 저는 기성씨 내내 불편했어요 사실. 그래서 보는 내내 리키도 그랬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는 이런 영화 저는 못 보겠다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많이 불편했던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니까 말씀해주셨던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계속 우리 사회에서 가시화되고 있고 상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이질감이 드는 거죠. 저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세상에서 어떤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없을 것 같은 디자이너들이 만들어준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공간에서 상을 받은 영화가 이슈가 되고 한국 사회에서도 이슈가 됐지만 왜 그들의 삶은 이슈가 되지 못하는가? 실제로 그 사람들은 왜 이슈가 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사람은 없는가? 왜 봉준호는 인터뷰하고 싶어 하면서 왜 정말 그렇게 수혜를 입고 진짜 거기도 막 여러 가지 위기 재난들이 오잖아요. 정말 그게 진짜 삶이긴 하거든요. 봉준호가 잘한 거는 그 삶을 진짜 조금 어떤 부분은 맥락적으로 닮았다는 거죠. 기후위기 얘기를 갑자기 해서 좀 웃길 수도 있지만 비가 그렇게 폭풍같이 오면 그렇게 정말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왜 궁금해하지 않는가? 왜 봉준호가 왜 그거를 그렇게 표현했는지만 궁금해하는가? 라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실제로 이제 박찬욱이 봉준호가 상을 받은 거 보고 본인이 이제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이거는 국회의원도 한 거고 국민 누구도 한 거고 누구도 한 거니까 서로 자축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전 되게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온 거고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왜 봉준호만 받는가? 왜 진짜 송강호만 받고 그 사람들을 대변한 사람들만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조망하지 않는가에 대한 굉장한 답답함과 불편함이 있죠.